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과 선거연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과 선거연대 아닌 다른 연대, 예컨대 법안 통과에서 연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연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공식 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이라고 했는데 합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시기는 언젠가도 민주당이 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좀 두루뭉술하게 예. 봉합을 한 것인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일단 조국혁신당 쪽에서 추진준비위원은 선정됐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연휴 이후에 예. 그 선정을 할 생각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이 그런 제안을 했고 저희도 연대와 통합 정신은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호응을 하지만 민주당이 결정이 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절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조국혁신당에 대한 공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조국혁신당만의 준비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결정한 것이고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걸로 돌아오게 되면 예. 그러면 이런 민주당 내부의 그런 싸움 속에서 왜 저희가 끌고 들어가서 저희에 대한 또 저 개인에 대한 비난이 가열차졌느냐 이건 뭐 객관적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저희가 요구한 게 일단 아닌 건 분명히 다 확인되었던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다가오는 8월 전당대회 또 길게 보게 되면 2030년 4월 대선 이런 문제를 미리 생각을 하면서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을 해석하고 그 정치적 의도를 비판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면 전당대회 때 만약에 전당대회 전에 합당을 한다면 전당대회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지 않겠습니까? 또 최고위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당대회에서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유권자 구성이 달라진다고 보죠. 그러면 그 유권자 구성이 달라졌을 때 누구에게 유리한가를 생각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년 대선을 생각하면 한참 남은 일인데 또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 잘하고 계시고 이재명 정부가 1년도 안 지난 시점에 2030년을 얘기한다는 게 참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2030년에 저를 대권 후보로 밀어준다는 미락이 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 밀어주고 밀어줄 수 없는 문제인데 합당이 되어서 조국이 그 통합된 정당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또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과 당대표인 저에 대한 갑작스러운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저는 그 점 아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정사실인가요? 그럼 조국 대표가 재보선에 민주당의 양해를 얻어서 좀 당선이 가능한 곳에 나가서 여의도에 다시 돌아온다. 쉽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뭐라고 합니까? 비토? 반대? 비토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감정이 상한 건 사실이죠. 감정이 상했죠, 당원들이. 네. 이번 합당 과정에서도 많은 당원들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좀 염증 같은 걸 느끼게 된 거죠. 오히려 더. 그렇죠. 사실 이걸 불을 지핀 거는 정청래 대표인데 네. 가장 큰 피해는 아마 조국 대표가 봤을 겁니다. 이제는 민주당 당원들이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저는 아마 조직적으로 조국 대표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요? 싫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당원 정서법 1조 정서법 1호에 걸렸는데 네. 싫다는 건데 싫은 까닭이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출발점은 사면 대설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태도의 문제였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을 의식하지 않는 자신만의 정치 행보. 좀 이기적이다. 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보였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남의 당 일이긴 합니다만 당 내에서 왜 그렇게 시끄러웠을 것 같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연결되어 있고요. 물론 더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또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후보, 기초단체장 후보인 분들은 조국혁신당과 연대를 하건 통합을 하든 간에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기 자리가 혹시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대선 얘기까지 나오니까 참 저도 황당하던데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막 그 와중에서 저는 이제 몇몇 사람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뭐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길 깔아주냐 막 이런 말까지 나와서 기가 막히죠. 전 너무 앞서 간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 대선이라 이런 것까지 혹시 상정해서 그렇게 통합을 한다라고 했으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했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막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어준, 유시민 이 두 사람이 뭐 정청래를 세게 밀어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제 뭐 흠이 났다. 막 이런 말도 예, 나오는데 예.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조국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자는 것인가? 정청래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자는 것인가? 거기에서 제가 좀 혼란이 생겼는데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도 그 뭐 그런 음모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해명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그 음모론을 도는 거 보고 만약에 정청래 대표도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정치인으로 지금까지 당대표까지 하셨으면 본인이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근데 음모론의 내용은 정청래 대표는 당권을 가지고 조국을 대권으로 해주겠다는 음모론인데 뭐가 아쉬워서 왜 그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이해관계도 안 맞는 얘기고요. 또 뭐 유시민, 김어준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그 두 분이 갑자기 무슨 그분들이 민주당의 그 100만 당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갑자기 조기점화를 해버렸다. 집권 초기에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는 물론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매우 부재했고 업무 스타일이 좀 거칠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반발을 일으켜서 이 합당 제안에 대해서도 왜 독단적으로 했느냐라고 강한 비판을 한 게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은 정 대표께서 아마 사과도 하시던 것 같습니다. 고정을 빼자면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일종의 뭐 요즘 시샘말로 하는 반명이 되더라고요. 정 대표로도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과 유시민을 반명으로 규정하고 그렇지 않은 쪽이 아주 순수한 친명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죠. 김어준이나 유시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지지했던 분들입니까? 근데 그분들을 다 갈라치기를 이렇게 해버리는 건데 저는 그게 제일 정말 안타까운 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합당을 뭐 13일 금요일까지 얘기해라. 네. 안 그러면 나는 안녕이다. 네, 네. 하고 또 민주당을 좀 압박하고 마치 네, 네, 네. 저도 약간 보면 무슨 빚쟁이 같아요. 뭐 그렇죠. 맡겨놓은 거 찾는 사람처럼. 네, 네. 그다음에 그럼 합당 논의 시작하면 지방선거 연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준비하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띄우는 게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건 어디서 올까요? 뭐 자신감인가요? 왜 그러죠? 여긴 작은 정당인데. 네. 한편으로 보면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후보를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이제 보상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조국 사태. 그 당시 때 이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와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에 대한 이 뭐라 합니까? 회상. 그런 것들도 같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랑도 받았지만 질타도 받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질타는 잊어버리고 사랑받은 것과 본인이 고생한 것을 가장 많이 기억하죠. 원래 그게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원들이 비토하는 조국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뭐가 있어요? 저 없다고 봅니다. 하나도 없다. 아니 뭐 국회의원 한번 할 수는 있고요. 합당하고 난 이후에 다음 총선이든 합당은 돼요? 다음 총선 전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아니 좀 몰라. 근데 돼요? 그것도 저는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산물이 조국혁신당이거든요. 네네. 연동형 비례제가 없어지면 조국혁신당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그대로 있다면은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 전문 정당으로서 다시 저는 의석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뭐 그렇게 해서 정치는 계속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국민들에게 감정적인 비토의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큰 정치를 하는 것을 저는 이미 발목 잡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변화무쌍한 게 정치고 한국은 네. 특히 다이나믹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의 앞날은 없다. 감정적 비토라는 것은 정말 극복하기 힘든 겁니다. 자, 왜 싫어하는데? 그냥 싫어. 네. 싫어하는 이유를 알면 어떡합니까? 이유를 찾아서 하나하나 격파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냥 싫으면은 그거 정말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말도 꺼내지 마. 싫어 짜증나 뭐 이런 네네. 상태. 노력해도 안 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과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색깔론이라든가 네네네. 수많은 것들로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비난이죠, 사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된 대통령, 그다음에 파항대소하는 김대중,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극복을 한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서 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그 감정적 골이 너무 단단해졌어요.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감정은 물론 풀어야 됩니까? 감정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조국 혁신당이 사회권 정당이면 어땠고 뭐 저기 노동권 정당이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풀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감정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누가 봐도 헌신하는 모습, 낮은 자세. 바로 하고 네네. 네? 막 자기 걸 내놓아 가면서까지 대한민국이 한 걸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애쓰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혹시 네.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예쁘고 아름답고 폼나는 정치 말고요. 네.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바닥을 기는 정치가 되어야지만이 그 진정성이 국민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네. 확인받는 것, 이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만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죠. 사실 그 조국 대표라는 분이 공부 잘하는 엘리트고 잘생겼잖아요. 네. 그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때로는 또 약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천성적 자산을 극복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힘들거든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그 야당 지도자 시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민중좌파인데 강남좌파 이미지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럼 못 만들어요, 사실은. 네. 현실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걸 뒤집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조국 대표는 반대 아닙니까? 강남 좌파인데 민중적이고 민초에 가깝고 이런 하나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건 진정으로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런 그 분열 갈등 내홍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뭔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제안을 받고 하루 전날 대표님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여쭤봤던 게 정청래 대표가 그런 제안을 하기 전에 좀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없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이유로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은 옛날식 정치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네. 그 옛날식으로 옛날에는 그랬죠. 다 해놓고 그냥 나와서 쇼잉을 하는 거죠. 예, 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합당을 하기로 해놓고 합당을 제안합니다 하면 이제 뭐 정치부 기자나 또 조금 정치국하고 관여층은 너네들 다 했구나 그런데 한 7, 80% 국민들은 이제 시작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옛날엔 그랬죠. 네, 네,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국민들도 당원들도 정치의식이 매우 높고요. 또 정보 취득 능력도 매우 높기 때문에 옛날처럼 몇몇 사람이 모여서 밀약을 해가지고 관철시키는 방식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확인이 된 셈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합당으로 가느냐 또는 별도의 정당으로 있으면서 연합 정치를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쟁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 논쟁에 대해서는 기꺼이 제가 열려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번 사태의 가장 아쉬운 거는 두 정당이 있고 우당이었죠. 내란을 격퇴하고 윤석열과 싸우는데 우당이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상 협력을 했는데 또 검찰 개혁 문제나 사법 개혁 같은 경우 저희가 오히려 선도한 측면이 있고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는 뭐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맞춰보고 서로 같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른 점은 뭐지? 이런 논의를 하지 않고 그게 다 사라지고 갑자기 음모론으로 이제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음모론 다음에는 갑자기 어떤 게 왔나 하면 다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만은 조국혁신당의 부채가 400억이다.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영원인데. 그런 말도 나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 측 인사가 의원은 아닙니다. 400억 부채를 갚기 위해서 합당을 한다라고 비난하는 글이 온라인에 돕니다. 누가 시켰겠죠. 또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또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조국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제2법 이 사회주의 정책이고 빨갱이 정책이라고 그래버렸어요. 근데 토지공개념은 민주당 강령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돌아가신 이해찬 총리 다 토지공개념을 신조로 삼는 분인데 다른 사람이 아닌 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운운하고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론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게 너무 이상하다. 이런 식 논쟁은 매우 비생산적이고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신뢰를 깨는 지금까지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예. 윤석열과 싸우고 검찰과 싸우면서 신뢰를 쌓아왔는데 이 합당을 한다는 얘기는 그 신뢰를 더 높이자고 제안하셨겠죠. 정청래 대표가 저희하고 싸우자고 제안하신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과정 관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신뢰가 깨지고 상호 존중도 약해지는 결과를 낳아서 저는 그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예.
이제 과거 얘기 그만하고 예, 예. 미래 얘기로 가려고 하면서 가장 섭섭했던 점은 뭐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가름해도 되겠는데요. 예, 충분합니다. 예. 예. 그런 점이 좀 들을 때 많이 섭섭했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한 편이었고 지금도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마음 많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저 당대표로서 저희 당원들도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예. 의원들도 불쾌하고 최근만 하더라도 윤석열 탄핵되고 난 뒤도 각종 법안들 개혁 법안 통과할 때 필리버스터 이제 중지시킬 때 저희 12석 없으면 중지가 안 되거든요. 항상 협력도 하고 항상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맹공을 퍼붓는 거죠. 그것도 허위 사실을 동원해서 또 색깔론을 동원해서 저는 이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이미지의 문제만은 아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박진영 평론가께서는 지금 민주당이 합당 관련해서 내분 사태에 휩싸였다가 지금 약간 이제 가라앉았는데 곧 아무 거로나 다시 터질 수 있다. 그거 보시는 거군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른바 앞서 나가던 리더들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네. 단독으로 이제는 튀어나갈 동력을 상실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는 대통령의 그늘 아래로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도 일종의 도발로 비춰질 만한 일들은 하지 않는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말이요. 이를테면 검찰개혁 관련해서 보안수사권 얘기가 있잖아요. 보안수사 요구권 얘기도 있고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정부 안에 잘 섞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기사가 되더라고요. 정청래 대표답지 않게 좀 부드럽고 유화적인 태도의 언급이다.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또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잘 모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보안수사를 없애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보안수사권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뭐 행정적인 효율성 문제에서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소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안 굽혀도 된다고 봐요. 네네. 맞아요. 네. 저는 되죠. 오히려 부동산 정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책적 호흡을 같이 해주고 정치 구조의 문제, 정치 투쟁의 문제로 접근되는 것들은 자제하는 것. 이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또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좀 느낌도 드네요. 네네. 일단 정청래 대표는 태도가 정해진 것 같고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 어차피 장외에 있으니까 본인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사시는 분인데. 네네. 그리고 뭐 또 참전하고 이런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참전할 수도 있고 저는 뭐 그분은 그분 마음대로고 저는 그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한 적도 없고 특별히 토를 달 생각도 없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저도 그분의 평론을 해서 또 이거 뭐라고 합니까 방송에 출연하는 입장에서 제 짐작으로 그분은 그런 식의 생각을 하셨을 거야라고 아주 저는 가치 중립적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네네. 김어준 씨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김어준 씨 요번에 이야기도. 흔들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력이나 이런 게 좀 감퇴한 거죠? 김어준, 유시민 두 분이 끌고 나갔는데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네. 그럼 두 사람의 영향력은 급격히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는 방향, 태세 전환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가나요? 봐가면서 갈까요? 어떻게? 저는 그분들이 진정으로 소신이 있는 분이라면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대로 가십시오. 네. 그분들이 꼭 이른바 주류적 흐름에 순응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어차피 그분들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군사 독재 정권이든 아니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든 그런 하나의 압제적 정권에 대해서 비주류적 저항으로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항을 하시는 게 맞고 주류적 흐름에 민주 진보 계열의 주류적 흐름에 타가지고 어떤 전리품 뭐 이렇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두 분이 저는 쓴소리 하셔도 된다고 봐요. 원래 잘하는 분야로 돌아가라. 네네. 네네. 원래 깬죽대고 이런 거. 네네. 그러면서 기쁨도 주고 신뢰도 줬다면 그렇게 가야지 지금처럼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으로는 가지 마라. 네네. 네. 결정은 아직 안 됐겠지만 대표님 생각에 지방선거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치르는 것이 가장 최선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은 선거연대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의견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저는 결국은 선거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선거연대를 왜 하냐의 문제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서로 지분 나누기다 그러면 국민들도 동의를 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일관되게 어떤 말씀 드렸나 하면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 감옥에 갔지만 윤석열, 김건희를 비호하고 옹호했던 정치 세력은 전국에 다 깔려 있다.
기초단체장은 물론이고 또 광역단체장, 기초의원 중에서 망언을 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국힘 편에 서서 이들을 정치적으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첫 번째 극우 세력을 심판하고 척결해내는 선거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선거인들을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남 경우는 이제 극우 세력, 특히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하죠. 거기는 조국혁신당이 되건 민주당이 되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담양에 정철웅 군수가 되셨습니다. 정철웅 군수가 뭐 국민의힘과 손을 잡거나 윤석열 편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시청자 여러분 모르실 수 있는데 정철웅 군수가 되시고 난 뒤에 이재명 대통령 직속 그 농어촌 특별위원회인가 여기서 조사 결과 전남에서 삶의 질에서 담양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 능력이 좋으세요. 이런 경우가 호남 특히 전남 도민들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경쟁을 해도 되는 겁니다. 또 이번에 여수시장 후보로 조국혁신당 후보가 명철환 후보라는 분이 있는데 전남 행정부지사 하신 분인데 여론조사에서 1위 하고 계세요. 그분이 여수를 망치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호남 아닌 예를 들어서 뭐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영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서로 경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연대를 해서 국민의힘을 최소화시키자. 이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이루려면 큰 틀에서 이 정도의 정신이 민주당과 합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민주당이 그걸 받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의 다른 두 번째 목표인데요. 최근에 동공천 문제가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나왔던 거죠. 김경시 의원이 1억을 그 강선우 의원한테 준 건데 그게 뭐냐면 시의원 공천에 1억이 필요하다는 반증이었고 또 국민의힘 경우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썼습니다만은 자기가 공관위 경험을 했는데 그때 구청장 후보 뭐 등등이 몇 천만 원 1억씩 들고 왔다. 그렇지만 돌려주고 그 공천 안 줬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진보 보수 영남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이게 이런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특정 지역은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독점적 지배를 했기 때문에 공천만 되면 무조건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이 당선된다는 걸 알고 있죠, 모두가. 그러니까 공천을 받기 위해서 돈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없애자라고 계속 저희가 정치개혁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국민의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는 민주당이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최근에 민주당 소속 모 그 의원이 또 뇌물 문제로 구속됐거든요. 그럼 그 경우 어떡할 거냐. 저는 원래 민주당의 당 강령 규약에 따르게 되면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후보를 안 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예외 조항을 설정해서 후보를 내는데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일단 가장 크게는 극우 세력을 심판하는 연합을 만들자. 둘째는 이 동공천 문제 같은 이런 부패, 지방선거에서의 부패 문제를 근절하자. 이 점이 합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개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가 되면 그걸 가지고 그 전제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만약에 지분 문제로 들어가면 서로 싸움만 나고 안 될 것 같습니다. 큰 대의를 결정하면 그 대의의 기초에서 어떻게 각 지역을 해결할 것인가의 방안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봅니다. 합당을 반대하자는 쪽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하는데 그걸 도와주지 못할 망정 분란을 일으킨다. 네네. 그래서 다수가 있는 건 알겠는데 합당하자는 쪽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건가요? 저 두 부류라고 봐요. 네네. 한 부류는 뭐 범야권은 우리 범민주당 세력들은 합쳐야 된다라는 당위론을 갖고 있는 네네, 그건 분들이 있죠. 있고 네. 그다음에 일부는 조국 대통령 만들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일부는 김어준, 유시민 두 이제 빅스포크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중에 실제로 긍정적 의미에서 우리 진보개혁 세력은 당연히 뭐 합쳐야지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초반에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절차 문제를 제기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합리적 판단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저도 처음에 뭐 당연히 우리 합당해야지 뭐 이렇게 그렇지, 뭐, 네,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받는 비판 중에 네. 왜 장외에 있는 김민석을 끌어넣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듣는데요. 네. 들어와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들어온 거 아닌가요? 네, 본인이 쉽게 말하면은 유시민 작가가 이 표현하자면은 이 끌어 집어넣는 네. 건수를 제공해 버린 거예요. 로망 그 한마디에 그렇죠. 예, 유시민 작가가 그 빈정상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등장 인물들은 다 각자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참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근데 가장 약하게 발른 사람이 김민석 총리인데 총리죠. 본인 억울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 억울할 수 있는데 본인이 30년 정치하면서 하나의 그러니까 뿌려놓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유시민에게서도 발화가 되기도 하고 윤호덕 의원에게서도 발화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정치라는 것이 그래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뭐 김민석 의원이 과거에 단순한 그 김민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찰을 거쳤고 더 성숙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생각해 주지 않고 24년 전에 그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은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역사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엄혹하네요. 거목하죠. 이낙연, 이재명 경선할 때 이낙연 한 방에 보냈던 게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뭐 했느냐? 네. 국회의원으로서 네.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그 강한 질타가 초반에 무릎 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 인생을 통해서 정치인은 평가받는 겁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생각이신지 대표님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 큰 틀에서는 그러면 지난번 총선 때 약간 그 지켰던 원칙을 준용하는 것도 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돼도 민주 진영의 승리가 확실한 지역은 한번 자유롭게 경쟁을 해보고 네. 그렇지 않고 자칫해서 후보가 둘이 나가서 국민의힘한테 밀릴 수도 있는 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단일화를 하고 맞습니다. 이거의 대원칙이다. 네, 그게 대원칙이고요. 예. 그리고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패 문제 있는 경우는 당을 불문하고 빼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누구든 간에. 그게 부패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부패와 예를 들어서 뭐 뇌물 문제라거나 각종 범죄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후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원칙을 아까 말씀한 첫 번째 극우 세력을 심판한다는 원칙은 당연한데 그런다고 해서 부패 관련 각종 범죄 관련 문제가 있는 사람을 후보로 단일화해달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선거연대를 한다는 전제하에 얘기인데 아직 민주당은 선거연대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지금은 선거연대 없이도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아까 당무위원회 결정 세 번째가 그건가요? 네, 자강을 해야 될 근데 통합과 연대를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라면 연대가 전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테이블을 그냥 추상적으로 연대하자가 아니라 선거연대를 해야지만 협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 오늘도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께서 기자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셨나 하면 선거연대를 할 것인가는 결정난 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저희가 선거연대를 하자라고 하는 말이 별로 의미가 없다. 민주당이 안 하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좋은데 저는 다시 아까 그 사태로 돌아가면 지금 당권을 놓고 민주당 안에서 죄송합니다만 좀 부족해 보이는 정치인들이 네네. 개인적으로 자존감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자기 비전도 부족하고 이런 정치인들이 벌써부터 친청과 반청으로 싸우고 있다. 이 사태는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왜냐면요. 네.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아이고. 그럼 국정 운영에 발목 잡는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당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수기를 잘해야 됩니다. 네네. 두 번째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미래의 정책 담론과 시대 정신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당 되면 뭘 하냐면요. 선진화 이론도 나오고 뉴라이트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뭐 사회통합적 시장 경제도 나오고요. 뭐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소득주도 뭐 성장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국회의원들 사이에 한마디도 없어요. 친청이냐 반청이냐. 반명이냐 친명이냐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에 민주당에서 막 그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고 조국혁신당을 공격한 분 가운데는 그런 자신의 지역구라든지 혹시 뭐 지방선거나 앞으로 나아가서 총선에서 뭔가 조국당과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조금 한 흔적이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해주고 있고요. 또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업무 처리를 잘못한 문제는 차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왜 격렬한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격렬한 내부 논쟁이 조국혁신당과 대표인 저에게까지 오는가의 이유인데 그건 추정밖에 안 되죠. 보면 이런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저한테 들려오고 또 저한테 전화로 해주는 분도 계십니다. 의원들이 솔직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이겠죠. 지금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명 모두가 비례대표 아닙니까?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되면 그 12명은 민주당의 어느 지역 의원과 경쟁하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에는 또 비례대표 의원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 지역 경우는 민주당 지역구 현역 의원과 민주당 비례의원과 조국혁신당 비례의원 3명이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28년 공천에는 말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매우 거북하게 하는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거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지방선거 승리, 극우 세력 심판, 그다음에 국민주권정부의 기반의 강화, 확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때 4사람이 어떻게 되지? 28년 공천 때 내가 공천 받을 수 있나? 이런 문제로 보게 되면 자신의 자리가 또는 자신의 어떤 공천권이 사라지거나 위태롭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이번 문제를 조국혁신당을 공격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었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외로워요라는 얘기들을 지지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특히 네네. 이번에 여당의 그런 태도를 보고 왜 매번 니들은 발목만 잡냐. 거수기 역할을 해야지. 자신 없으면 거수기 역할 하셔야죠. 그렇죠. 네. 근데 거수기 역할도 안 한다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나. 이런 답답. 근데 원래 정치인들은 늘 차기 권력에 관심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 줄 서야 공천이 보장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차기 공천권자가 누가 될 것인가. 거기에 민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지 않습니까? 차기 공천권자를 당분간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 어떻게 없습니까? 차기 대권 주자들이 전당대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지도부를 집단지도 체제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권력을 분점하고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좀 조율하는, 정책 조율하고 국정 방향에서 상당히 편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번 사태에서 초선 재선들은 조금 발언이 있다 말았는데 중진들은 아무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좀 해보자. 네. 당대표 좀 그만해라. 네. 또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눠서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런 발언들이 없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처럼 네. 악성 댓글 테러 당할까봐 두려움 혹시 거죠. 아, 이게 당원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지금 선동 정치예요, 이거. 네. A냐 B냐. 밈처럼 딱 던져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과정과 절차, 내용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어 가버리니까 중진들이 낄 틈이 없죠. 얻어맞기 싫고 중진들도.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준호, 박홍근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잖아요. 이건 근데 A 쪽에서든 B 쪽에서든 목소리를 내고 설명을 했죠. 네. 훌륭한 활동이었다고 봅니다, 두 분 다. 네. 근데 박홍근 의원도 3선쯤 되죠? 네, 3선, 4선 될 겁니다. 3선. 네. 4선일 겁니다, 4선.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중진이잖아요. 네, 중진이죠. 근데 약간 젊은 중진일 수는 있지만, 근데 그 정도 목소리 낸 거 말고 다른 목소리들은 안 들려서요. 그렇죠.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한 4선급 중진 모임을 하자. 네. 거기에서 중재안을 내놓기도 하고, 대표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중진들이 다 어디 출마 의향이 있으셔서 그런가요? 출마라는 게 뭐죠? 당대표 가능성? 시도지사든지 아니면 당대표든지 국회의장이든지 국회 부의장이든지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입니다. 즉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공공선이라는 공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그냥 절차로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당원들에게 다수결로 투표하자. 여기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라면 저는 그걸 민주주의라고 저는 도저히 평가해 줄 수 없겠습니다. 수기와 토론 그리고 다른 의견을 포용하는 태도까지도 포함되어야 됩니다.